고민해 보았습니다. 조기숙 정책위원장님 발제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발표 드릴 거는 국민의 명령이 생각하는 정당 모형이 지금 현재 있는 정당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안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론에 기초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 드릴 거는 이제 왜 이론을 쓰느냐. 아까도 뭐 사상이 실천하지 않으면 사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론이 현실 정치를 분석하고 예측하지 못하면 이론이 아니다. 저는 죽은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현실 정치 예측에 주로 제가 써왔던 이론이고 그 이론을 통해서 많은 성공 사례를 거둔 이론을 가지고 우리 한국 현실 정치를 분석하는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야권 단일 정당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토론을 보면서 제가 조금 답답한 게 느꼈던 게 그쪽도 답답하고 우리도 답답한 게 우리가 설명을 해도 기존 정당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들으시면 못 알아들으시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니네가 이거 시민운동으로 계속 갈 거냐 정당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민 정치운동입니다. 이건 백만 밀란 운동은 정당 활동을 하겠다고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입하신 분 나 정당 활동할 생각 없는데 라고 하셨으면 실수가 아니라 그래도 된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정당원이라는 건 돈 내고 가서 당에서 활동해야 정당원인데 그냥 온라인에서 카페에서 놀던 걸 정당 홈페이지로 옮겨서 놀아도 회원이라는 거예요. 정당 회원. 당비도 안 내요. 그래도 회원이라는 거예요. 아이디만 가지고 있으면 일정의 권한을 주는 그런 정당이 바로 네트워크 정당 모델인데 이런 모델을 사실 문성근 대표가 직감으로 만들어내서 이 제안문에 쓴 겁니다. 학자들은 뒤늦게 합리화하느라고 조금 바쁜 거죠. 근데 그 직감이 너무나 정확한 시대 정신을 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으로 풀어보니까 이거는 야권 연합 단일 정당 모델인데 네트워크형으로 가면 되겠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논문을 찾아봤더니 우리 최준원 박사님이 이미 네트워크 정당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그러니까 이미 서구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고 그렇게 가지 않은 정당은 공룡이 멸망했던 것처럼 멸망하게 돼 있는 게 21세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의 정당을 가지고 우리 정당 모델을 듣지 마시고 새로운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론을 쓰냐면은 한국 정치에 미스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35% 이하로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게 다 여론 조작이냐? 아니라는 거죠, 제 주장은. 그거 왜 그럴까 궁금하시죠? 그 다음에 박근혜 후보가 높은 지지도, 물론 저는 안병진 교수 아까 말했던 것과 생각을 달리하지만 상당히 높은 지지도를 이루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왜 그럴까? 왜 민주당은 노 대통령 서거했을 때 잠시 반짝 말고는 20%를 못 넘을까? 왜 마에 20%일까?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내 왜 그렇게 지지도가 낮았을까? 그런데 퇴임하자마자 왜 이렇게 인기가 짱일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게 촛불 집회 때 저희가 여론조사 서강대학교에서 한 조사인데 일반 국민은 49%를 지지하고 노 대통령을 그러니까 노 대통령의 복권은 서거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저는 서거 때 그런 행렬이 나올 거라는 걸 이미 예측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복권이 됐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촛불 집회 참여자는 73%가 노 대통령을 지지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게 촛불 집회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73% 지지하니까 이 사람들 다 노사모 아냐? 그 사람들은 그 상상력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촛불 누구 돈으로 샀냐? 그 다음에 누가 배후에서 지시했냐? 이게 다 노무현 대통령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간 건데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 촛불 집회 나온 사람들의 가치 지향이 이념이 노 대통령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거를 알 턱이 있나요, 보수들이? 그래서 그 비밀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치 무릎팍도사를 자처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저 그냥 쪽집게 교수로 남겠습니다. 그래서 정당 재편성 이론을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궁금했던 이 퍼즐이 다 한꺼번에 풀릴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재편성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정당도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사람처럼 태어나고 발전하고 안정됐다가 나중에 이제 늙어서 죽어가는 소멸되는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정당이 똑같은 정당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정당이 계속 이렇게 순환 과정을 겪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연합, 연합, 해체의 사이클을 반복한다. 근데 이때 재연합할 때 새로운 균열 쟁점으로 재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당이 그 정당 같지만 그 정당의 지지 기반이 그 합의를 하는 쟁점이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당이 재연합되면 우리가 이게 연합됐는지 안 됐는지 겉모양은 안 바뀌었는데 속모양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내냐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 지지자들이 그 정당에 대한 애정을, 강한 애정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과 의회가 합치됩니다. 합치되고, 그러니까 그 합치된 역사가 우리 역사 중에서 두 번뿐이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다수당,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다수당. 물론 과거에 이제 뭐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런 경우도 약간 있긴 하지만은 그 다수당이 좀 안 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뭐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가 정당 재연합이 안 된 거고, 정당 해체가 되면은 정당 일체감도 약해지고 이제 분점 정부가 되고 투표율도 떨어지고 정책도 비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아, 이게 정당 해체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진보는 또 왜 그렇게 자꾸 분열하나. 당이 3개인 것도 골치 아팠는데 이제 막 4개, 5개까지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정당 재편성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급진적으로 되는 방법이 있고 점진적으로 되는 방법이 있는데, 미국이나 외국에선 급진적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공황 때 공화당이 완전히 몰락하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뿐만 아니라 의회를 거의 75%에서 80%까지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아주 대승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급진적 재편성이 거의 없었던 나라입니다. 항상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럼 급진적 재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맨날 공화당만 찍던 사람이 갑자기 민주당으로 다 돌아버리는 거죠, 대거.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왜 없냐? 저는 가장 큰 게 언론의 문제라고 보는데, IMF 경제 환란이 났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당선됐냐? 아시죠? 천신만고 끝에 거의 그 당선 자체가 기적이었다.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IMF가 누구 책임이냐 할 때 한나라당 책임이라는 그 유권자는 55%가 안 되고 41%가 누구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는 굉장히 점진적으로 재편성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한국 정치의 기득권이 매우 강고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전제 조건으로 깔고 이제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급진적 재편성은 전환에 의해 일어나지만 점진적 재편성은 세대 교체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대의 그 격차가 커지면 그거는 진보에게 좋은 선거예요. 왜냐하면 세대 교체가 확 일어나야 재편성이 일어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 대선 한 번만 세대 교체, 세대 그 격차가 일어나는 투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없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조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세대 교체 많이 어떤 정당의 변화를 점진적으로 그나마 점진적으로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제 둘 다 필요한 건 동원입니다. 특히 젊은 유권자, 한 번도 투표를 하지 않았던 유권자를 동원해야지만 정당을 재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창호 처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세력 교체는 이런 정당 재편성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당 재편성 모델인데, 그럼 정당 재편성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는 것은 일단 거시적으로 그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객관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건드릴 만한 무슨 객관적 상황, 예를 들면 지금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 양극하다, 이런 쟁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정당으로부터 해체된 유권자가 있어야 돼요. 여구, 야구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불만을 가진 유권자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정당 재편성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리더가 나타나서 그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는 쟁점을 가지고 딱
치는 그 아까 말했던 허각 같은 이런 스타 탄생이 딱 이뤄질 때 정당 재편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당 재편성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기존 정당의 그 지지 기반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당 재편성이 우리나라에도 뭐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거대하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조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김대중 대통령 이전까지는 반공주의가 그 어떤 균열 쟁점이 아니라 합의 쟁점입니다. 전 국민이 반공에 합의하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함으로써 남남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균열 쟁점으로 처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게 이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안보가 너무 튼튼하니까 사람들이 그 고마움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 균열 쟁점이 상실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당 해체가 일어나는데 지금 지난 지방선거 때 야당에게 유리했던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 북한 쟁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걸 알고 젊은 사람들이 투표해서 그걸 막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 안보 쟁점으로 다시 재부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대선에는 힘을 못 썼는데 그러면은 다음 총선에는 힘을 쓸 거냐? 그거는 여당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명박 후보의 후계자가 후보가 되면 살아 있습니다. 이 쟁점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후보가 뭐 대북 포용 정책을 하겠다 이런 후보가 나타나면은 이 쟁점은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쟁점 중에서 야당에게 유리한 쟁점을 활용해서 선거를 해야 그 선거가 이루어지고 이제 재편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과거에 이제 뭐 민주 대 반민주 이런 거는 대통령 직선제를 우리가 하면서 죽어버린 쟁점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가 민주주의를 완전히 후퇴시키면서 반민주 쟁점이 또 부활했습니다. 지난 그 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복지주의가 왜 지금 복지주의가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어느 날 갑자기 옛날에 복지 얘기만 들어도 빨갱이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파퓰리즘으로 변했어요. 왜? 빨갱이 공세가 안 먹히는구나. 왜 안 먹히냐? 저 햇볕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라는 게 뭐 과거 정부에 대한 심판, 뭐 미래 정부에 대한 후보자에 대한 평가 이런 것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어떤 우리 전 정당의 역사와 그 다음에 개인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 속에서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선거 결과 분석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이제 선거에 다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 왜 안 돼? 근데 이 정당 해체를 이해하려면은 그 이명박 후보가 왜 승리했는지를 보면은 왜 지금 그 정당 해체가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복지주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참여정부 동안에 노무현 대통령이 복지주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들의 뇌리 속에는 오로지 박정희가 보릿고개 넘게 해줬고 우리 밥 먹여줬고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경제하면 박정희 이 신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은 그 프레임으로 넘어갔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쟁점 기억하세요? 새정치 낡은 정치. 정치가 쟁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패정당 한나라당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고 그래서 새정치를 주장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쟁점이 뭐였냐면은 정치 쟁점이었어요. 정치 쟁점으로 하면 진보가 유리하고 보수가 불리합니다. 근데 1년 만에 문제는 뭐냐면 1년 만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라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졌고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고 또 깨끗한 선거혁명을 이뤘고 또 그 기업하고 정경유착 완전히 끊었고 정치개혁을 1년 만에 너무 빨리 한 거예요. 이렇게 쟁점이 만족돼 버리면 국민들의 정치 만족도가 78%였어요. 당시 1년 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선거 때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연합이 해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이 한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진보가 이길 수 있는 쟁점을 해야겠다. 그게 뭐냐? 경제 쟁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 쟁점을 양극화를 들고 나온 게 뭐냐면은 노 대통령이 들고 나왔는데 이것 자체가 자살행위였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왜 했냐? 죽어야 살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당분간은 소수 정부가 될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지지도가 낮았던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소수 정부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이길 수 있는 건 이 쟁점뿐이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복지 쟁점으로 넘어간 거고, 복지 쟁점으로 가니까 한나라당의 발전주의가 뜬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 정부의 이명박 후보가 승리한 데에는 참여정부가 뭘 잘못했다, 이것 때문에 정권이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가 않냐면은 이것 좀 내려주세요. 보면은 국민들이 복지주의를 싫어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지 그걸 왜 나라에서 해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복지국가를 한 번도 경험해보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 지지자조차도 복지주의 싫어해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이 복지주의를 하겠다니까 다 한나라당 지지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게 노 대통령이 잘못이 아니라 쟁점의 성격이 진보가 소수파가 될 수 없는 쟁점이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지를 보면 노 대통령을 찍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변했냐 하는 지지 기반이 정당 재편성에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지지 기반을 보면은 저소득층하고 서민들이 원래부터 진보 지지 세력인데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저소득층들은 또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원래 그 한나라당 지지 세력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노무현 대통령 지지로 많이 돌아섰어요, 임기 말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보면 그 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할게요. 자꾸 시간 압박이 들어와서. 더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소득에 의한 투표 행태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투표 행태가 아니라 소득에 의한 정치인 지지가 나타났다. 아까 제가 그 촛불 집회 때 그 50% 지지를 노 대통령이 받았다 그랬는데 그때 분석해 보면은 그 다음 표예요. 그때 분석해 보면은 이거 보세요. 소득이 그 유의한 관계를 보인 건 처음입니다. 첫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역 정치에서 이익 정치로 노무현 시대에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재편성을 노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는 이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명박 대통령의 그 앞에 표, 이명박 대통령의 그 당선을 보면, 죄송해요,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지금 꽂히셨죠? 꽂히셨는데. 아니 근데 결론도 안 나왔으니까. 예, 큰일 났습니다. 3분만. 3분 2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민주당하고 한나라당 그 지지를 넣으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평가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면은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은 뭘로 당선됐냐? 한나라당 플러스 영남, 그게 가장 큰 변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난 대선을 우리가 놓고 볼 때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승리가 지난 그 박정희의 발전주의 신화를 가지고 당선됐는데 너무 못해서 이제 이걸 다 까먹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환상을 가지고 뽑아줬는데 발전주의는 이제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좀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안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진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진보가 지난 집권 동안 잘했던 거를 많이 홍보하고, 왜냐면은 박정희 신안, 박정희는 뭐 다 잘했습니까? 못한 것도 한 50% 되죠? 근데 50% 잘한 것만 기억하는 게 국민이기 때문에 민주정부 10년도 언론이 나쁜 것만, 못한 것만 보도를 했으니까 우리 지지자들은 잘한 것을 국민들에게 먼저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할 건 뭐냐? 노 대통령이 다 못하고 가신 진보의 미래, 복지주의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를 이제 해야지 되는데, 그걸 하려면은 야당들이 모여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은 재연합을 이미 이뤘어요. 그래서 지지도가 35%가 균형점인 거고, 민주당은 해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쟁점으로 야당들이 다 모여서 재연합을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100만 밀란에서 하는 그 야당의
그 100만 밀란에서 하는 그 단일 정당의 야당들을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성을 허물라 하면 그래도 그 작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내놓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피셔 교수의 그 협상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원고를 읽어보시고 그 협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익의 기초에서 협상하라. 그러니까 자꾸 이 진보들은 명분 따지는데 명분 입장 가지고 협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놓고 우리 이익을 까놓고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 다음에 기득권 지키고 싶어 있는 기득권 다 지켜주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 성을 허물고 나올 게 아니라 성을 허물고 나올 사람은 나오고 국민의 바다에 빠질 사람은 빠지고 배를 띄울 사람은 배를 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밀란이 있으면 그 위에 배를 띄우고 빠지고 하나가 돼서 그 작은 정당들이 지키고 싶은 기득권, 그게 뭐 원내 그 교섭단체든 조직이든 연구소든 그 조직원이든 다 지키라는 겁니다. 그걸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단일 정당으로서 들어와서 큰 울타리를 밖에다 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파 등록제를 하게 되면 그 정파 등록을 그 복수로 할지 단수로 할지 이건 앞으로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토론에 갈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기존 정당이 자기네 의사결정 규칙, 문화 이런 걸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 대신 협의제 민주주의를 실천하자. 그러니까 협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소수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균등하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소수들에게 일정 부분 그 보호를 그 이익을 원하는 걸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일부 경쟁, 일부 보호 이렇게 가지는 게 바로 그 정파 등록제의 핵심입니다. 자, 마이크 궁금한 게 끄겠습니다. 있으면, 네. 이따가 질문 때 답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